그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밑에 화면 공유 제가 공유는 이제 풀어드렸습니다. 풀어주실 겁니다. 네네,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하면 돼요? 네네, 화면 공유 누르시면 그 PPT 화면을 눌러서 공유해 주시면. 예. 저기 이렇게 되게 했어요. 자기는 계속 끌렸으니까. 나오나요? 네. 네, 나옵니다. 예. 이게 옆에 슬라이드 쇼에서 옆에 게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네. 처음부터. 기술이 약해가지고 우리 처음부터로 밑에,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제일 왼쪽에 아니, 있는 맨 처음부터.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요. 위에 파일 아래. 처음부터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저는 복잡한데요. 하여튼 간단하게 현재는 마을에서 마을 학교도 하고 있고 마을 교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목회를 많이 했고요. 토론토에서 공부했었고 와서 강의도 하면서 이제 여기도 세민족교회 목회하다가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 있었고 어떻게 그 이재정 교육감과 개인적 인연 때문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들어가면서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고 그래도 올려놨는데 아마 미리 보셨을 것 같아서 미리 다 올려드렸고요. 이 발표 자료도 너무 내용이 많아서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읽으시고 제가 15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빨리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신대원 동기 부부가 있는데 제가 80기인데 저희 와이프도 80기 동기입니다. 아주. 네. 반가워요. 네. 네. 이 발표 자료를 보시면 현 시대 교육의 핵심적 주제들이 다 망라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신학 교회적 관심과도 굉장히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 저는 책에 충실하게 교육에 관한 내용들로 하는데 돌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돌봄이라는 주제 내용상으로 나오지만 돌봄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아동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 사항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돌봄 마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주제인데 제가 이제 여기 이 내용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 책 발제와 연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마지막에 현재 마을교육 공동체 실천 내용도 좀 PPT 자료로 올려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생태적 교육학이라는 또 굉장히 또 여기에서 제가 이제 PPT로 한 거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장으로 쓰게 되면 도저히 요약할 자신이 없어서 주로 개념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적 교육학, 생태적 전환, 생태 국가, 생태적 민주성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것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가 미래교육과 시민적 학습인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부에 나와 있는 두 장인데 이거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루지 않고 차기에 기회가 있으면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이 인간 존재의 심장으로 보고 있어요. 돌봄을 1번 주제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 돌봄을 천이자 연대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돌봄의 사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봄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 영역이나 개인 윤리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국가 영역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돌봄 국가라는 개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봄 마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돌봄 정의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 없는 돌봄은 가능하지만 돌봄 없는 정의는 불가능하다. 돌봄 국가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소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주적 돌봄이라는 개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돌봄은 사회를 존속시키고 시민적 삶을 가능케 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고 볼. 그래서 아마 여성들이 정치적 진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 사회는 이 개별 여성들이 해온 돌봄 노동을 사회화해서 공공적 관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 넘어가도 상황 이해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이 위기가 왔죠. 이게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이제 작동 중지가 되면서 다시 돌봄이 본래 상태대로 가정으로 여성에게 돌아가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고,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갑자기 난폭한 사람이 생겨서가 아니라 집에 많이 있게 되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끼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위기 대처하는 돌봄 체제를 좀 공적 돌봄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이, 이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교육과 보육의 역할이 혼재되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긴급 돌봄을 학교, 초등학교 이하로 하면서 학교가 도대체 교육기관인지 보육기관인지 정체성 혼란이 오고, 이 사회적 수요를 학교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 고착화 되면서 뭐 갈등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막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 그런 일들을 아마 겪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이 좀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서 교육자치, 일반자치, 일상적 협력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궁극적으로 돌봄과 배움의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돌봄이 관리로 변질되지 않고, 진짜 굉장히 여기 신학적 개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정과 환대, 그리고 어떤 자기 개발과 무한 경쟁이 아닌 서로 간에 연대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돌봄과 배움을 가능하게 했던 작은 학교 운동, 혁신학교 운동, 대안학교 운동, 공동육아 공동체 운동,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의 정신을 더 깊이 성찰해야 되고, 저는 이게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 마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출발점으로서 마을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내용을 굉장히 다 읽지 않고 그냥 생략을 하면서 좀 지나가는데, 근대가 마을을 버린 사람들에게 시작해서 마을을 만든 사람으로 끝이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동체로서의 마을, 마을로서의 공동체가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는. 그래서 마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출발점이고, 공동체성 회복은 참된 발전을 이끄는 평화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교가 교육을 독점해야던 시대에서 마을이 함께 놀이와 배움이 통합적으로 행해지는 마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진영이 이제 이 의제를 많이 진행을 시켰죠. 그 마을의 본질이 자발성, 자족성, 지속성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마을공화국, 간디의 마을공화국 얘기도 소개를 할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마을은 경제적으로 자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치적이고, 문화적으로 자족적이고, 사회적으로 자립적 구조,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다. 그래서 마을이 국가의 원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을공화국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직접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지리산에 열리는 마을대학 모임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돌봄, 생애주기, 에너지 자립 공동체 다양한데, 어쨌든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꿈을 꾸고, 그 리더들과 함께 지역 자원을 발견해서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를 마을 공화국으로 만들고 돼 있어서 스와라지 자치와 스와데시 자급자족 경제를 구현하는 70만 개 마을 공화국을 형성하는, 그래서 군대가 없는 비폭력 세상을 하려고 했고요. 이게 녹색평론에 2011년에 나온 마을의 세계를 구한다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세미나를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현대 마을운동의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전환마을 운동이 전개되고 확산되는데 마침 재작년 2019년 NCC 교육위원장을 할 때 저희가 그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영국 그 방문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거기 가서 직접 여기 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 전환마을 운동이라는 건, 전환마을이라는 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따로 공동체를 만들고 생태적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동네를, 있는 마을을 공동체적 가치와 생태적인 가치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환과 자립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문명적인 전환을 이렇게 이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여기 영국 가서 그림이 이렇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나오네요. 토트네스 마을에 가서 이 같이 대한교육 가르치는 하태욱 교수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여기에서 이분들 동네 분들과 세미나하고 안에서 세미나하고 바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환 마을 운동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마을 목회라는 주제로 영국에 갔는데 여기 뭐 한국 일목상 아시는 분들 많죠. 그다음에 전환 마을의 요점은 이렇게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화폐, 마을 축제, 마을 카페, 마을 가게 등의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거를 공동체, 협업력, 지역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안내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분이 여기서도 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이게 또 성서적인 차원인데요. 단순하게 외부적인 이런 어떤 활동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 가 필요해서 그 공동체와 회복력과 지역화라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진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슈마우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저희가 방문했는데 뭐 작은 것이 아름답진 슈마우의 정신을 따라서 만든 학교고 이 굉장히 생태학, 경제학, 생태경제학, 홀리스틱 과학, 뭐 신화와 과학 이런 부분을 마스터 과정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 옛날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헬레나 노르베르트 호지 교수와 함께 이렇게 그분이 마침 여기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분이 한국에도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한국 잘하는 분인데 만나서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 공동체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주제로 좀 넘어가면 마을 공동체는 앞에서 설명했고 마을교육 공동체는 이제 이 교육적 이상을 가지고 함께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마을 공동체의 개념은 뭐 지역교육 공동체, 교육마을, 교육생태마을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고 공동체를 공동의 상식과 소통이 있는 곳으로 이게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의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의 성격은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입니다. 제가 뭐 너무 빨리 하더라도 나중에 PPT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음미하시고 요 관련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글씨는 주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혁신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은 공교육 개혁의 르네상스이고 마을 공동체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주민자치의 만남을 가져오는 그래서 마을 학교가 좋은 마을들을 만드는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을 공동체 형태도 뭐 교육 공동체, 교육 복지형이라든가 평생학습 도시형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사업형 여러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마을 학교가 이제 이루어지면 마을이 하나의 학습 생태계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배움이 일어나게 되고 배움이 학교라는 틀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가 경험하고 실천하는 배움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 변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지역 재생이라든가 마을 공동체라든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공유경제, 골목길 자본론 등과 궤적을 같이 하는 교육적 흐름이어서 교육운동이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다음에 생태적 교육학이라는 주제인데요. 산업혁명으로 이제 우리 인류는 녹색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을 하면서 녹색 전환이라는 것은 국가의 모든 정책과 시민사회 전 영역이 녹색 가치로 주류와 내면화될 때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보고요. 녹색 전략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전개하고 있고, 이분은 의회 정치 녹색화도 중요해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19가 문명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산업혁명의 부산물로 보면서 이 기술 문명, 사람 중심주의가 이 신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너무나도 중심을 둔 인본주의가 서구의 어떤 새로운 인문주의, 많은 어떤 정치적 성과도 얻었지만은 이 기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명의 전환에 위치한 우리는 탈인간 중심주의, 우주를 하나 보는 생태주의에 관심을 가져야면서 나라의 정책도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인간안보에서 생태안보로 변화돼야 되고, 이런 생태안보가 이루어지는 녹색 국가에서는 생태적 시민성을 필요로 한다. 이 개념 하나하나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고요.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개념이긴 한데, 저는 오늘 뭐 자세한 설명이나 토론보다는 일단 소개하는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생태민주주의도 필요하다. 아까 이제 돌봄민주주의 얘기하다가 이제 생태민주주의로 나가는 거죠. 약한 사람들과 비인간 존재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적 과정과 체제를 생태민주주의로 보고 있고, 생태민주주의 건설이 산업 문명이 자행한 근대적 병폐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생태민주주의자들은 평등, 생태적 지속 가능성, 생명이라는 가치와 협동, 수기, 자치와 같은 그 어떤 제도 과정들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민주주의 국가, 생태 국가에서는 생태적 교육학도 용착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 교육관이 지나치게 학습자 개인의 내적 힘과 능력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 개인의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도외시하는데, 생태 교육은 근대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보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생태 교육학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상생적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교육 실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자아인 생태적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국가도 생태적 소양, 에콜로지컬 리터러시라고요. 이게 이제 생태적 해독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를 못해서 나중에 소개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미래 교육과 마을 교육 운동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던 거 하나 소개해드린, 이 학습공원이라는 게 벨기에에서 2023년 미래 교육 모델로 만드는 건데요. 학습정원, 학습공원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 안에 이제 다양한 무학년 학습 공동체라든가 코칭, 티칭, 네트워킹이라든가 학점제 맞춤형 자기조정 학생 중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도표를 하나 만들었던 것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전환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렇게 대한학교인 금산간대학교에서 주장하는데요. 문명사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와 존재론적 위기에서 학교가 새로운 어떤 전환 학교로 이렇게 바꿔져야 된다는 선언을 이게 몇 년 전에 금산간대학교에 했던 거, 제가 노르웨이 분들 왔을 때 이분 금산간대학교 데려가서 직접 같이 토론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하악골 마을, 이 마을교육 공동체, 그 글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제 뭐 여러 활동들을 하다가 작년 2020년 2월 달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 왔는데 1년 좀 넘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하악골 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이사 온 건 아니고 그렇게 먼 곳으로 이사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서 마침 그때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바깥에 모임도 많이 취소되고. 도대체 내가 마을에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 얘기 많이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 뭐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아니면 뭐 외국까지 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동네에서는 별로 한 게 없어서 동네에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한 몇 개월 뒤에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역사적 유산이 3개가 있어요. 부평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평은 일제시대 때 조병창이라고 100만 평이나 되는 군수공장을 지어서 만주에 싸움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부평에서. 왜냐하면 부평이 이제 인천항하고 가깝고 용산에 있던 조선 주둔군 사령부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이 캠프 마켓이라고 현재 미군 부대 자리인데 현재는 미군 부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자리 100만 평 이거보다 더 한 3배 정도 되는 옆에 있는 아파트 다 포함하는 군수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평공원에 가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본으로 강제징용 간 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많을 때는 15,000명 되는 노동자들이 군수공장에 일했는데 그때 강제징용 당한 분들이에요.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있고 여기 마을에 소녀상도 있지만 그리고 이 미쓰비시 줄사택이라는 거는 거기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 집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자 숙소입니다. 이 제일 큰 회사가 미쓰비시 회사예요. 삼능. 이 동네를 삼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요 줄사택이 부분적으로 남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엄청 컸죠. 이런 그 역사적 그 유산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게 더불어 마을 지정된 마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군정 시대와 일제 시대 그리고 6.25 이후에 이 미군 부대가 가져왔던 역량 같은 거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캠프 마켓이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을 학교를 개설하게 됐고요. 그 역사 학교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5명 모아가지고 인천시 교육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5명 모여서 우리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책값하고 밥값 같은 걸 지원해 줘요. 한 6개월간. 여기 어플라이에서 우리 5명 모아가지고 이 마을 교육 공동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요 공부하고 있고요. 요 마지막 4번째가 제가 마지막 그 연구했던 내용인데 미래사회 마을 교육 공동체 발전 방향이라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하고 있고 역사문화교실은 역사교실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마침 우리 주민협의회 회장 딸이 이제 중대 작곡가 돼서 그 친구가 음악 가르치고 카페 하는 분이 이제 미술 전공한 분이 있어서 미술 가르치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는 역사문화교실로 지금 하고 있고 애들이 오늘 목요일마다 모이는데 오늘 8차째 모였습니다. 지금 수업하는 광명이에요. 제가 이게 어떻게 다시 주일학교 전도사로 간 느낌이 듭니다. 학교, 이 마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역사 이해를 하고 마을 역사도 이해하고 우리 근대 역사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 학교를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학교와 교육적 연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초등학생들 3, 5학년들 10명 데리고 하는데 12번 끝나면 이제 2기를 모집해서 그때는 중학생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근처에 있는 중학교 교장하고 장학사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뭐 어떻게 얘기 될지 모르지만 중학생들은 요새 잘 안 온대 이런데 그래서 하여튼 그 이야기를 좀 해서 학교 연계 수업을 하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 지역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부평에 50년을 살았어요. 외국에 나간 10년 빼고도 40년을 살았는데 제가 사실 이 역사 잘 몰랐거든요. 부평에 살면서 맨날 서울이나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면서 그래서 도리어 이 마을 역사에 대해서는 어른들도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면서 좀 토의 과제는 저는 우리 이 주제가 가정교회 마을의 방향성하고 좀 연관을 해서 좀 고민을 해드리고 제가 그 영국 갔을 때 NCC에서 그 NCC 교육위원회 할 때 저희 교육위원회 핵심적인 주제로 교회는 마을 목회의 못자리이자 평화교육센터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마을 목회와 평화교육을 이렇게 교회의 핵심적인 과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면 우리
가교마도 좀 같이 공동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잡아서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박사님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또 실제로 거주하시는 동네에서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토론에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이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여는 의미에서 우리 이효재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을 못 읽었어요. 못 읽고 이렇게 슬라이드만 이렇게 대충 봤는데 최근에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것도 지금 못 읽고 지금 500페이지 차리 요것도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김영철 목사님 프레젠테이션 중에 그 생태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생태 교육학에 결국 생태 교육하고 마을 되살리자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 문명 국가에서 제일 위기하고 또 어려운 게 이 생태적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태적인 개념을 도시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제가 계속 6월달 내내 그 환경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 도시 마을에서 이 생태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예, 저도 뭐 비슷한데요. 제가 좀 약간 약한 부분인데 그 생태민주주의 쪽인데 어떻게 금방 하시고 그 약점을 딱 이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의 주장은 이 문명적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생태 국가로 생태 사회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그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개념이 이제 생태 민주주의로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강점을 살리면서 생태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건데 뭐 사실 이제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녹색 사회라는 건 이제 이 정부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린 뉴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딜을 하면서도 그린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부도 사실 그 내용이 충분치 않고 자꾸 휘둘려 가지고 이제 개념상으로 혼선이 많이 오면서 이제 말은 많이 그렇게 했는데 추진도 잘 하기 어렵고 생태적인 전환에 대한 사실 사회적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가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원전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해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그런 논쟁은 잘 하지 않지만 어쨌든 산업 문명이 자행한 근대적 병폐인 과대 성장을 극복하는 어떤 내용이 생태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라는 것들이 일관성 있게 아까 돌봄 민주주의, 뭐 마을 민주주의, 생태 민주주의 이게 다 일관된 흐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동혁 선교사님 부부 혹시 이렇게 책 읽고 또 발제 들으시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최동혁 선교사님 어디 안 계시는가요? 최동혁 아니고 네. 신현동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신현동 선교사님 가정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아까 저희가 못 읽었다고 메시지 드렸는데 못 보셨군요. 예. 아니 근데 저기 발제를 들으시고 또 PPT는 보셨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PPT는 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우리를 뒤따라가고 있는 이 베트남에서 이런 생태적 또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 탈바꿈하고 전환을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는 제가 더 마음속에 좀 붙잡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생태적 소양 이 부분에 좀 붙잡게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어떤 크게 모든 것들을 이게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나니아 독서클럽 학생들, 그리고 또 제자훈련반 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대화를 좀 나눠보고 출발하고 작게나마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가교마,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안식년 마지막에 이렇게 약 한 이 기간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또 읽게 하셨고 이번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것들을 듣게 하셨는데 한국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저렇게 따라가면 되겠다. 지금 베트남은 정말 한국처럼 한국 70년대처럼 열심히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공장에서 우리나라 공장들이 다 그곳에서 많은 오염과 공장에서 수많은 이상한 것들을 또 이렇게 배출하면서 만들어내고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게나마 이렇게 잘 실천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여기 이원도 목사 같이 갔었는데 그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렸던 그 CCA 그라스루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10개국 정도에서 모여서 그 지역 사회 운동하는 그 그룹들이 각 나라 보통 이제 10개국 모이면 이제 각 나라 리포트부터 시작하거든요. 첫날 내셔널 리포트, 그래서 리포트하고 토론하고 또 이렇게 지역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하나 느꼈던 게 우리는 한국의 산업 사회 문제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도시 빈면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슬로건이 Look at Korea입니다. 코리아의 경제 발전을 좀 모델로 삼아서 인도네시아 뭐 특별히 베트남 분도 오셨는데 그분은 기독교인 아니었고 그냥 일반 사회운동하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을 굉장히 따라가야 될 모델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여기가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이 경제 발전했지만은 경제 발전 이후에 문제들도 많은데 너네들도 그런 것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생태적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나 이 기존에 발달된 국가와 발전하지 않은 국가의 갈등이 뭐냐 하면 실천 발달한 국가들은 공업하는 지네들이 할 때는 막 마음대로 다 해놓고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생태 얘기를 하고 너네들은 그러면 그 공장 운영도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그 세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그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그거를 동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뭐 그런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고민들이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잠깐의 기간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이렇게 따라오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또 우리 고민들이 좀 중첩돼서 토론돼야 될 부분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시아 지역 교회와 선교하고 연대하려면은 그런 데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희경 전도사님,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흥영 목사님 좀 해주시고요. 네. 아직 좀 그 마을 공동체라든지 생태적 이거에 대해서 아직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 3장 중간 정도까지 읽었는데 하여튼 처음에 돌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많이 저희들에게 닥친 게 현실이 이제 작년 9월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너무 고립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제일 더 독방 육아를 하고 저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힘든 현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예전에 어머니 세대 때도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뭔가 마을 안에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돌봄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좋은 복지가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못하니까 이제 완전 고립돼서 이거 정말 돌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예, 그런 게 많이 뼈저리게 느껴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미애 전사님. 저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요즘에 점점 이제 핵가족화가 많이 되면서 또 이렇게 혼자 싱글로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고립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돼서 더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아이들도 이제 뭐 하나만 낳는 경우도 많고 가족도 또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관계로 접촉하는 경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들, 싱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돌봄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그 신성 교사님 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박기주 그 사론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남편 의견이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큰 자아, 생태적 자아 실현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 좀 잘 감이 안 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뭐 제가 이제 생태적 자라는 개념을 이 근대 교육이 이제 개인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인권 문제도 해결 안 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사실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이렇게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충분한 인권을 누리는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 많이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앞서 나갔던 서구 나라에서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개인적 자아, 인간의 그 존엄성,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인권 이런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우주적 관계 속에서의 자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해져서 이 자연 환경이나 이 인간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리터러시가 떨어진다 그런 게 이렇게 소양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라도 이 생태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지 않게 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속도나 어떤 현상이 지금은 세계 존재 자체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까지 이렇게 이런 한계점에 이제 가면서 우리 사회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데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좀 더 큰 자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이제 생태적 교육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기 교육학 하시는 뭐 분도 계시지만 생태교육학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낯선데, 생태교육학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마 토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생태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순환 또는 연결 그런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태적 교육학 내지는 그런 생태적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가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흥영 목사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네. 저 좀 늦게 들어왔고요. 예, 네, 네. 황 목사님 미리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이번 주 휴가 중이라 지금 딴 공부 지금 갑자기 들어왔고요. 우선은 저도 책을 읽진 않았고 이제 교육 관련된 책을 이제 발제하신다고 해서 이제 들어는 왔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부분을 잘 읽지를 못해서 그냥 저는 한다면 우리 박사님 생각에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말씀한 이 발표의 내용을 본다면 마을 교육 공동체의 실질적인 한계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말 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몇 가지 포인트를 둔다면 무엇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네. 마을 교육 공동체 관한 토론이 이제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데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계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토론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공교육이 많이 변화됐거든요. 교육감들이 굉장히 진보적 교육감들이 많이 되면서 공교육 개혁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학교, 옛날에는 굉장히 좀 19세기 학교라고 얘기했던 학교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도 교육이라는 주제는 학교가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제 마을이 학교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등장해서 마을의 전체적인 모든 자원들이 역사를 배워도, 우리가 한국 역사를 배워도 아까 제가 잠깐 우리 마을 역사 얘기했지만 마을과 연관된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마을 역사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한국 역사만 배우게 되는 그런 식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중심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도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이게 이제 교육자치와 일상자치, 주민자치 이런 게 결합돼야 된다는 얘기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되려고 하면 마을 학교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사실 뭐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냥 한번 나름대로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런 마을 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그 마을 학교들이 지금 사실 학교와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있지만 마을에 교육적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우리 다 학벌들이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학교 가서 배워야 되지만 지금 마을에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 자원화 시키고 함께 이렇게 배움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와 이 마을이 연결되느냐 하는 거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교회라는 걸 생각하면 교회가 옛날에 이제 교육센터가 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사실 기독교 교육이 교육의 가장 뭐 선두주자를 이루었고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교육하는 데는 대부분 다 교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교회 교육이 이제 방향이 좀 약해지면서 교회가 이제 저는 이제 교회의 교육의 플랫폼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주일학교나 교회 학교라는 게 아니라 마을 학교로 기독교 학교 개념으로 좀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렇게 좀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와 관계에서는 그런 생각 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돈 목사님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들리나요? 예, 작게 들립니다. 마이크를 저거 해가지고 하여튼 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예, 아주 희미하게 들려요. 희미하게.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김영철 목사님 그 얘기 중에서 저희는 지금 돌봄 마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후에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돌봄 마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제는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서로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를 돌봄 공동체로 가겠다, 이제 이런 것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막대한 예산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돌봄 마을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할 때 아직 이제 주민들이나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는데, 오늘 김영철 목사님 발제 중에서 돌봄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사적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 단위고 국가적 단위라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화된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낮에 최상현이라고 가스펠 투데이의 그 기자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가을쯤에 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좌담회를 마련하는데 저보러 그 테이블을 좀 구성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교마 분들이랑 저랑 임종환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상 토론을. 그래서 여기서 가교마에서 두세 분하고, 지금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방향을 제일 잘 잡는 분이 임종환 교수의 희년 상생 그 그룹이 방향을 잘 잡고 있고, 근데 아까 김영철 목사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 그 대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대학. 그래서 이 양쪽을 우리가 지금 김영철 목사랑 저랑 좀 이렇게 이 결합을 좀 시켜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침 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가스펠 투데이에서 그런 좌담회 좌석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좀 가교마나 오늘 몇 분 모여서 좀 더 토론을 해가지고, 가을에 임종환 교수님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금 한번 돌봄 마을이나 이제 사회적 경제, 희년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 지금 코로나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백신이 80% 넘었어서 그 이후 어떻게 한국 사회가 가야 될지,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좋겠다. 가을까지. 하여튼 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황인성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조은하 교수님, 또 한국일 교수님 이렇게 좀 코멘트 해주시죠. 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김영철 목사님이 그 자리를 주선 주셔서 이재정 교육감님 같이 뵈러 갔었는데, 그때 얘기 나눌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공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 잘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학부모들의 자세에 대해서, 아니면 학부모들의 상담, 아니면 교사들의 상담에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부탁하셨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역할이 단순히 학부형 교육,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나 교사들의 심리 상담이 아니라 이 마을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역할이 오히려 필요하겠다. 아까 김영철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공교육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뭐 진보적으로 개혁도 많이 됐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오히려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오히려 다시 마을 교육으로서 다시 리셋되는 느낌인 거예요. 저희만 해도 뭐 방역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오히려 어머님들이 오프라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와요. 이제는 지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안 하냐고 계속 요청이 돼서 오히려 오프라인 모임이 역으로 지금 다시 열리고 있고 되게 많이 어머님들 특히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맞다. 생각보다 이 마을에서 뭔가 어떤 구심점만 있으면 서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책이 돌봄 그리고 교육 그리고 생태 이 키워드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좀 두리뭉실했던 내용을 아주 뭐라 그럴까 평이하게 다 들어보면 아는 내용인데 내용을 아주 잘 고수신 거죠. 그러니까 평이한 언어로 한번 싹 정리해 주신 느낌이 되게 좀 해소되는 느낌이 되게 많았고 환경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제로 웨이스트 제가 환경 모임 하는데 제가 그냥 나름의 소결론은 급한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 그래도 이게 장기적인 어떤 기후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 학교도 그렇고 그런 감수성이 높아지는 어떤 이런 사회가 변하지 않고서 단순히 이슈 파이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 인문학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발판이 되어야 일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꼭 주도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격려도 많이 받았고 또 이 책을 또 저도 계속 좀 이렇게 텍스트 마치 교과서처럼 삼아서 계속 좀 고민을 하는 좋은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백 목사님과 황 목사님은 양평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책방을 통해서 마을 학교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조은하 교수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다 들었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막 들어와서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잘 들었고요. 무척 우리가 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생태적 교육학과 또 마을의 이러한 그 마을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아주 이번 봄에 농사를 지으면서 실제로 이 도시농부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마을을 만들고 또 생태에 대한 체험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과 민감성, 그러니까 에컬로지컬 리서치라는 표현 지금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생태 공동체라고 했을 때 유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친밀감이거든요. 어떤 이념이나 또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됨의 어떤 그 친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참 어려운 게 다들 아파트에서 문 닫고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면 말을 붙이는데 사람만 나가면 절대 그 누구도 서로에게 말 붙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하고 인사하려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땅을 분양받아 갖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아무나 다 친구인 거예요, 밭에서는.
처음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데 서로의 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어 가라 그러고 자기 모종 더 갖다 심으라 그러고 이런 경험이 뭐지? 이런 친밀함이 뭐지라는 거를 거기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생태적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 또는 제가 교회에서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면서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해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왜 우리에게 이제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두 손 들고 환영을 하고 이런 정책이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할 수 있는 마음가짐들은 저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만나게 하고 어떻게 그거를 실제화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러한 농사짓는 공동체라든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이러한 하나의 장으로서 원예 교육 또는 플랫폼으로서 농사교육, 농사 체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본의 게이센 대학에 가서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대학의 교훈이 뭐였냐면 사립학교인데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그 동경에 그 약간 외곽에 있는 그러한 대학인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예수, 평화, 원예예요. 교훈이 학교에. 예. 그래서 예수와 평화와 원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교훈을 갖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 원폭의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그만큼 어떤 생명체에 대한 이 환경이나 생태사적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예라고 그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굉장히 좀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작은 발자국이라도 그렇게 원예하거나 농사 짓거나 하는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일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김용철 박사님이 한번 전체 랩밥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이제 돌봄 얘기 나올 때 이원도 목사님이랑 새로운 교회가 딱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원도 목사님이 계속 토탈 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많이 강조하면서 그 도표도 딱 그렸는데 사실 도표가 기가 막히거든. 거기 의료까지 해가지고 영적 돌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 생태를 풀기가 어려운데 이원도 목사님의 목회의 토대가 생명망이잖아요. 결국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가 결국 생태적인데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복지 생태계. 통틀으면 이제 토탈 케어지.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다 외우거든. 커뮤니티 케어.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론적으로 체계를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원도 목사님의 목회와 그 지역의 마을에 가면 이제 오늘 발표하지 않은 시민사회까지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실행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보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공명교회와 책보고 가게가 딱 떠올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6개월 정도부터 굉장히 그 밀도 있는 지역과 그 이제 교제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제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내니까 난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걸 만들어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걸 읽으면서 근데 이제 김영철 박사님도 마을에서 이미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전체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마을 목회와 성교적 교회를 할 때는 교회가 부상이 되는데 교회를 싹 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세속적인 언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빼고 교회 빼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다 빼면. 그러면서 그 과거에는 교회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있는 뜻 없는 뜻 그거를 오창호 목사님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표현이었어요. 교회가 마을과 관계할 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은 자꾸 주도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없는 듯하고 또 뭔가 부족해서 필요가 보이면 교회가 쓱 있는 듯해서 참여하고 그래서 있는 뜻 없는 뜻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로 더 붙여서 이런 이제 마을 교육 생태계와 마을로 교회가 접근해서 들어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뚫어야 될 대부분의 보수적인 한국 교회가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한데 제가 조우주의 목사가 세상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가 합류해서 서로 순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 딱 듣고 엄청난 영감을 받았어요. 최근에.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은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고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같이 그 다음에 교회는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그래서 데우스 레벨라투스 같이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여전히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하는 우리는 절대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가 서로 막 얽혀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교회가 자꾸 중심에 서려거나 주도하려거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지를 말고 이렇게 서로 열린 관계에서 함께 친교하면서 더불어 만들어내는 일에 교회도 같이 참여하는 일을 하면 정말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다시 가슴이 뛰고 그리고 그 이제 저도 손자 키우면서 공교육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대안학교도 만들 수는 없는데 그러나 공교육에 보완하는 마을에서의 마을 학교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같이 채워 나가는 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박사님 파이널 워즈를 한 말씀. 예. 제가 생각하기는 정리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황인성 목사가 정리하셨고 교회와 관련해서는 한국일 목사님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조은하 교수님이 강아지 키우는 얘기 하셨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5년 지난 다음에 김보름이라는 허스키를 키웠는데요. 개를 키우면서 5년 동안 캐나다 사람 얘기했던 것도 더 많이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무생물과 친한 것이 인간과 친하는 좋은 길이구나 많이 느끼게 됐는데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우리나라가 좀 뭐 이상하게 그 반려견 많이 키운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크게 보면 생태적 정신과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농사 짓는 얘기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반려견 그런 사회적 현상도 또 새롭게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고 오늘 그 신성고 교수님이 이 진보적 교육의 의제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사회적 의제화 시키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행동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제 뭐 교분이 있지만은 우리 이제 가정교회 마을이 그런 역할과 그런 어떤 비슷한 의제를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옷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람으로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 오늘 사회를 보면서 또 이분 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그 머리말에도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해자 또는 정복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또 피해자 또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글을 보고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날
그 띠알라지에 대해서도 이런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고, 또 정리만 잘한 게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교육적 철학 같은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좀 여유롭게 하면 좋겠지만 또 책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또 좀 쉬시기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어제 목사님이 토론 시작을 해주셨으니까 마무리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 독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간의 불충성으로 인하여 또 욕망으로 인하여 생태적으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웃으로 또 생명체로 바라보기보다는 경쟁자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끝없는 불안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서로를 향한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교육자가 되고 또 연약한 자와 그 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생태적 관심을 우리가 가질 때에만 우리 현대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너무나 힘이 미약하지만 저희들부터 이런 생태적 교육학적 측면에서 목표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임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신 김영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악골 마을의 마을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을 교육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